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0월 31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박 PD는 주말 어떻게 보내셨어요? 지난주 내내 어수선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마음이 덩달아 어수선해서 그냥 집 근처에 계속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머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마치 롤러코스터에서 바로 내린 듯한. 네. 지난주 내내 우리나라 전체가 다 그랬잖아. 이게 완전히 롤러코스터를 몇 번을 탄 그런 듯한 느낌을 가지셨던 분들이 상당히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럼 에버랜드 매출이 줄은 건가요? 아마 그랬을 것 같고요. 예능 프로 시청률도 많이 떨어졌을걸요? 드라마 시청률도 많이 줄었을 것 같아요. 드라마보다 더 막장이었잖아. 그러게요. 우리 임성한 작가분 있잖아요. 그분도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희도 주말 내내 어디 놀러도 안 가고 진짜 자숙하는 분위기로 집에서 가족들이랑 지냈는데 왜 위에서 잘못한 걸 우리가 자숙해야 되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 애들한테 뭐라고 설명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기성세대가 잘못한 것 때문에 니네들한테 어떤 피해가 갈지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 애들한테 진짜 너무 부끄러워서 할 말이 없더라고요. 왜 이 지경이 됐나? 그리고 저희는 이제 경제 방송이기 때문에 경제에 미칠 영향 이런 거를 그래서 저희가 오늘 내일 또 자세히 전달 드릴 예정이죠. 그렇죠. 일단 오늘은요, 외신에서 바라본 우리나라 정치 경제 상황을 살펴볼 예정이고요. 내일은 또 좀 더 미시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상황을 또 얘기해 주실 거잖아요. 최순실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 쏟아지더라도 저희 방송도 좀 관심 있게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저희 순위도 떨어지고 진짜 피해가 저희까지 받을 줄은 진짜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근데요, 또 어떻게 보면은 팟캐스트에서만 최순실과 관련된 팩트, 객관적인 뉴스를 들을 수 있다. 이러한 믿음이 더 커진 거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멀리 보면 저희한테도 도움이 되겠죠. 그러면 공지사항 하나 더 전해드리고 시작을 할 텐데요. 저희가 민음사와 수면혁명 이벤트를 진행해서 당첨자를 발표드리고 당첨되신 분들한테 개인정보를 받고 있는데 아직까지 세 분이 안 보내주셨어요. 네. 베카리아, 팟8303, 그 다음에 이거 뭐라고 읽어야 되나요? 티그레? 네. 아무튼 이 세 분이 아직까지 개인정보를 안 보내주셨는데 저희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약속드렸던 숫자보다 더 많은 당첨자를 뽑으면서 초과된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비를 털어서 책을 보내드리겠다. 이 얘기 때문에 혹시 개인정보를 안 보내주신 게 아닌가. 네. 너무 미안해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고 계시다면 그러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더 놀라운 거는요. 저희 후원 계좌에 어느 날 갑자기 띠릭 하고 떴길래 보니까 계좌 보내신 이름이 수면혁명이에요. 그러면 당첨되신 분이 후원을 또 해주신 거예요? 그건 모르겠어요. 당첨이 되신 분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책값을 딱 입금을 해주신 거야. 아이고. 야, 이 팟캐스트 청취자분 중에 우리 경불진 같은 분이 계실까? 그러니까요. 저희 경불진 애청자 같은 분들은 아마 다른 데는 없으실 것 같아요. 너무나 감사드리다는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김영사와도 지금 책 이벤트 하고 있잖아요. 저희 일주일 내내 말씀드렸던 스프린트. 저희가 지난주에 스프린트를 5일간 마무리 쪽에서 짧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아마 들으시면서 이렇게 생각한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아니,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벤처 이런 데서 써먹는 전략, 마케팅 기법이라고 하는데 나 같은 일반 회사원들은 관련이 없는 거 아니야? 그래서 조금 수면혁명 때보다는 이벤트 참여도가 떨어지는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이게 꼭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에 국한되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방송에서도 설명드렸듯이 그냥 동호회라든지 개인적으로도 이 방법을 충분히 써서 뭔가를 빠르게 또 잘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네, 창업 관심 많으실 겁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언제 잘릴지도 모르고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회사가 언제 망할지도 모르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럴 때도 이 스프린트가 요긴하게 쓰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6일까지 이벤트 기간 내에 많은 응모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400억 원의 빚을 지게 된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겨우 36살의 나이에 엄청난 빚을 지게 된 한 남자가 빚을 갚아 나간 장장 16년간의 세월을 책으로 썼는데요. 소설보다 가혹한 현실에 많은 독자들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중소기업 사장님, 예비 창업자, 지금 최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자신의 인생을 들여다보고 용기를 얻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자분은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수많은 좌절에도 아침이 오지 않는 밤은 없다!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독자 서평 중에는 위기 극복의 필독서가 될 것이다! 이러한 글이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어느 날 400억 원의 빚을 진 남자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도서출판 한빛비즈. 그러면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판잣집, 이거 요즘은 보기가 굉장히 어렵죠? 어려운 게 아니라 아예 없지 않나요? 아, 근데 아직도 많습니다. 오, 그래요? 어디에? 서울 강남 서초구에. 이건 진짜 의외인데요? 예, 의외죠. 서울에 있는 판잣집, 그리고 비닐하우스. 여기는 농사 짓는 비닐하우스가 아니죠? 사람이 사는 비닐하우스죠? 근데 10가구 중에 7가구가요? 서울 강남 서초구에 있다고 합니다. 진짜예요? 뜻밖이죠? 이거는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자료인데요. 서울에 있는 판잣집, 비닐하우스 집이 2279가구나 있다고 하는데 이 중에 강남구에 절반이 넘습니다. 55%가 있고요. 그리고 관악구 15.3, 서초구 10.5인데 강남 서초를 합했더니 55%가 됐다는 거죠. 아니, 서울에만 판잣집이나 비닐하우스 집이 2,000가구가 넘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200가구도 아니고? 네. 자,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강남 서초 하면은 보통은 부촌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부촌에 판잣집이나 비닐하우스 집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다.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 그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예요. 자, 근데 일단 메이저 언론에서는 이거를 이렇게 봅니다. 양극화다. 그러니까 서울에 가장 돈이 많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 강남 서초인데 반면에 가장 가난한 사람도 강남 서초에 가장 많이 산다. 이거를 극명하게 대조를 시키기 위해서 이런 기사를 쓴 것 같습니다. 오호. 그러면서 친절하게 강남 서초구의 가구당 주거 면적 이런 것도 알려주고 있네요. 그런 겁니다. 가구당 주거 면적을 보면요. 서초구가 83.3 평방미터, 강남구가 75.2 평방미터, 서울 자치구 중에 1, 2위래요. 아, 가장 넓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서울 다른 구와 평균을 내봤더니 대략 4평에서 6평이 더 크다는 거죠. 아니, 근데 이건 뭔가 이상한데요? 그렇죠. 비닐하우스 집을 강남 서초구에 만들고 그리고 거기서 살고 있다. 그러면 보통 우리는 이렇게 의심을 합니다. 아, 저거 옛날에 무슨 딱지 붙이듯이 개발을 예상을 하고 개발이 되면은 폭리를 할 거 아닙니까? 그 집에 대한 권리, 땅값에 대한 권리. 그렇죠? 그러면서 혹시 저 비닐하우스에 사는 사람들은 벤츠 끌고 다니는 그런 부자가 아닐까? 오호.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이 상당수입니다.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요, 제가 이거를 지식이 있는 분한테 좀 여쭤봤더니 의외의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표적인 마을이 구룡마을이잖아요. 예. 그런데요, 이 구룡마을에서 실제로 판잣집이나 비닐하우스에 사시는 분들은 정말 가난한 분이래요. 근데 놀랍게도 이 판잣집이나 비닐하우스조차도 실소유주는 다르다는 겁니다. 아하. 그리고 이미 이게 몇 번 거래가 이루어져서 이 판잣집조차도 어지간한 아파트보다 비싸다는 거야. 당연히 이러한 거래는 불법이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거주하는 분들은 이 집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200가구라고 했잖아요. 이 중에 거의 2000가구 이상에 사시는 실거주자분들은 비닐하우스 판잣집의 소유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전세 아니면 월세 살고 계신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에 하나 여기에 재개발이 들어간다 해도 이분들은 쫓겨날 일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이고, 이런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네요.
최근 우리나라 소비가 절벽을 맞고 있다, 소비 절벽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잖아요. 네. 실제로 통계를 봐도 소비가 절벽이라는 게 증명이 되고 있어요. 오늘 통계청이요, 9월 산업활동 동향 이런 걸 발표를 했는데, 전체 산업 생산은요, 광공업은 증가했지만 나머지 서비스업, 건설업 이런 데에서는 줄어들었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땐 전월보다 0.8%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는요, 지난 4월 0.7% 감소한 이후에 5개월 만에 다시 감소세로 전환한 것이다. 그리고 감소폭으로도요, 지난 1월 마이너스 1.4% 이후 최대라고 합니다. 보통 1월은 우리가 소비를 줄여야지 이러면서 부푼 기대를 안고 출발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1월만큼 감소세로 빠졌다. 심각하네요. 또 전체 산업 생산도요, 6월 마지막으로 플러스 성장을 기록한 이후에 7월, 8월 2개월 연속 0%대, 그러니까 보합세에 머물고 있다가요, 마이너스로 거꾸로졌다고 해요. 네. 애초 8월 산업 생산은요, 지난달 발표 때 마이너스 0.1%로 알려졌지만 새롭게 잠정 집계한 결과 0%대로 조정됐다, 이런 설명까지 붙여놨습니다. 아니, 그런데 소비 절벽이란 얘기가 나온 지가 언제예요?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요. 새삼스럽지도 않은 뉴스인 것 같아요. 다음 소식도 다소 의외입니다. 갤럭시 S7. 이거 지금 삼성의 플래그십 모델 아닌가요? 그렇죠. 가장 최신의 플래그십 모델이죠. 왜냐하면 노트 7이 단종이 됐기 때문에 현존으로는 가장 최신 플래그십인데 벌써 마이너스 폰이 됐대. 글쎄. 아니, 마이너스 폰이라는 것은 휴대폰을 사면 돈까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통은 소비자가 돈을 주고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이너스 폰은 물건을 사도 돈을 더 얹어준다는 겁니다. 이야.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요? 지난 주말에요, 몇몇 고객들 휴대폰에 이런 문자가 떴대. 갤럭시 S7 번호 이동 마이너스 2만원. 마이너스 2만 원이란 것은 2만 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 경불진에서 종종 전해드리는 뉴스 중에 하나죠. 이런 스타일. 버스폰이니 마이너스 폰이니 지난 주말에 신도림이니 테크노마트니 이런 데서 이런 행사를 했다더라. 근데 이번에는 그 대상이 S7이었다는 거죠. 이야. 그리고요, 심지어는 아이폰 7을 취급한 업소도 있었는데 20만 원대 장만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거의 60에서 70 정도 싸게 샀다고 봐야죠. 자, 그러면 아니 이렇게 따끈따끈한 신상을 어떻게 이런 가격에 팔 수가 있을까? 당연히 이거는 치고 빠지기식 영업이죠. 떴다방 형식으로 운영이 된다고 예전부터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번에도요, 비슷합니다. 갤럭시 S7 같은 경우는요, 보통 80에서 90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그 가격이 되느냐? 공시 지원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아직까지 30만 원 정도래요. 근데 리베이트가 여기에서 추가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리베이트가 통신사에서 주는 거죠. 30에서 40. 그리고 여기에 또 들어갑니다. 뭐가? 신용카드 결제. 요즘은 왜 특정 신용카드를 결합을 시키잖아요. 그러면서 그러죠. 이거 석 달, 6달만 쓰시면요, 그때는 이거 탈퇴하셔도 됩니다. 그러면서 신용카드로 결제를 유도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따져보니까 갤럭시 7이 가격이 빠지고도 2만 원이 남는다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런데 판매점도 그렇고요. 이렇게 소수의 고객들이 이렇게 점조직 형식의 운영되는 그 영업 대리점의 사장님과 문자를 주고받는 관계가 된 게 왜 그럴까요? 이분들이 단말기를 싸게 사는 걸 욕하는 게 아닙니다. 왜 이분들은 이렇게 싸게 사게 되고 이 영업점은 이분들에게만 이렇게 폰을 팔게 된 걸까요? 다 단통법 때문이죠. 그렇죠. 이런 호갱 행위를 당하지 않게 만들겠다고 해서 마련한 법이 단통법이었는데, 오히려 그냥 제 돈 주고 사는 사람들은 다 바보를 만드는 그런 법이 돼버린 거 아니에요. 이것도 혹시 최순실이 기획한 단통법 아닐까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대학생들이 빚이 있어야 화이팅한다 라고 해가지고 문매를 맞았던 분이 한 분 계시죠. 그쵸. 그분 때문인가? 실제로 대학생 때 학자금을 많이 빌렸는데 이거를 취업하면서 갚아나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제때 갚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대요. 취업을 했는데도
그렇죠. 이 얘기는요, 국세청 통계 자료를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를 통해서요, 대학 학자금을 대출받은 사람들 중에 86,715명이요, 지난해 상환 대상이 됐대요. 학자금 대출자 중 연간 종합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양도소득 등 1,856만 원을 넘게 발생한 경우 상환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봉이 1,856만 원이 넘으면 자동적으로 상환을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작년 상환 대상 가운데 돈을 갚지 못한 사람이 무려 7,912명, 전년보다는요 49.5%나 증가했대요. 예. 이들이 얼마나 돈을 못 갚았냐? 미상환 금액은요 무려 65억 6천여만 원. 상당히 많죠. 학자금 대출 미상환자는요 2012년에 1,100여 명이었는데 이듬해인 2013년에는 2,700명까지 늘어났고요. 2014년에는 5,300여 명. 그런데 지난해는 8,000명에 육박하고 있다. 뭐 이렇게 나온 겁니다. 와, 3년 사이에 8배가 불었군요. 그렇죠. 취업 후에도 학자금 대출을 미처 갚지 못하는 이들이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전망이어서 이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용등급도 하락하고 신용불량자가 될 수가 있고, 신용불량자가 되면 어렵게 취업했던 그 회사에서도 쫓겨날 가능성도 있잖아. 결혼도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진짜 젊은이들을 얼마나 화이팅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빚을 내게 만드는지 모르겠네요. 이 등록금이 비싼 것도 이유일 것 같고요. 그리고 연봉이 낮은 것도 이유일 것 같긴 한데, 참 대학을 안 가고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될 텐데 말이죠. 그렇죠. 이것도 최순실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즐기는 음료수죠. 코카콜라가요, 내일부터 환타와 함께 5%나 가격이 오른다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 유가와 원당 가격이 올랐기 때문이라는데, 글쎄요, 지금 유가는 대체적으로 낮은 수준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앞서 28일이죠. 오비 맥주가 카스, 프리미어 오비, 카프리 주요 제품 출고가를 6% 인상하겠다 이렇게 밝혔잖아요. 특히 카스 병맥주 500ml 경우에는 1,081원에서 1,147원으로 65원이 오른다고 합니다. 오비 맥주는 어떤 이유를 들었느냐? 원재료 비용, 인건비, 이게 매년 올랐는데 그나마 우리는 4년 동안 올리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올랐대. 근데 왜 월급은 그대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오비가 올리니까 하이트도 올리잖아요. 마찬가지죠. 코카콜라가 올려버리면 롯데 칠성 가만히 있을까요? 여기도 올리겠죠. 이 시국이 어수선한 틈을 타서 슬쩍 가격이 올리는 수작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브레인스토밍이 아이디어 생산을 위한 최고의 도구일까요? 하지만 브레인스토밍 이후 실제 구현된 아이디어는 얼마나 되나요? 쌈박한 아이디어들은 쓰레기통에 직행했을 겁니다. 단 5일 만에 기획부터 실행까지 가능한 실리콘밸리 최신 솔루션 스프린트. 우버, 에어비앤비에서 검증된 스프린트의 효과. 지금 서점에서 아이디어를 더 빨리 테스트하고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스프린트, 도서출판 김영사. 그러면 오늘의 섹션을 살펴볼까 하는데, 오늘은 외신 얘기를 드리는 날이잖아요. 근데 너무나 부끄러워, 너무나 창피해. 예. 일단 전 세계 외신들이요 또다시 우리나라를 주목하기 시작했대요. 한류나 최첨단 IT 이런 걸로 주목하면 제가 부끄럽다는 얘기 절대 안 하겠죠. 근데 여러분도 알고 계실 거예요. 이세돌과 세기의 대결에서 인간에게 바둑을 두게 한 구글의 인공지능 있죠. 알파고보다 더 뛰어난 인물이 있대, 우리나라에. 어떤 인물이냐? 빨간 펜 하나로요 세계 11위 경제대국인 대한민국 대통령을 마음대로 움직였던 그런 인물. 누군지 아시죠? 최순실의 능력에 전 세계 외신들이 다 놀랬다는 거야. 알파고보다 더 뛰어난 최순실. 실제로요 뉴욕타임즈는 지난 28일에 이렇게 보도했어요.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서요 무속인이자 점쟁이인 최순실 씨가 박근혜의 주요 연설문을 고치는 등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박근혜 정권 뒤에는 어둠의 충고자가 있었다.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이어서요 최 씨가 박근혜 대통령이 특정한 날에 입을 옷 색상을 정해주고 의상을 관리했다. 이유는 최 씨가 영생교회 지도자인 최태민 씨의 딸이기 때문이다. 이런 언급까지 했다고 합니다.
특히 그 다음 말이 아주 기가 막혀요. 최태민 씨는 국정을 마음대로 휘둘러 러시아 제국을 몰락시킨 인물인 라스푸틴을 연상시킨다. 이런 지적까지 했어요. 라스푸틴이요? 라스푸틴 잠시 설명드리자면요. 본명은 그리고리 라스푸틴입니다. 이 라스푸틴은 여러분들 예전 국사 교과서에서 배웠던 신돈을 떠올리시면 돼요. 고려를 망하게 했던 신돈. 근데 제가 잠시 삼천포로 잠깐 빠지자면 제가 좋아하는 KBS 프로그램 중에 역사저널 그날이란 프로가 있거든요. 네. 근데 지난주에 마지막에 다음 주에는 신돈에 대해서 방송을 하겠습니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제 신돈에 대해서 얘네들이 뭔 얘기를 할까 되게 궁금해가지고 기다렸는데 혹시 결방된 건 아니죠? 결방이 됐어. 그러면서 갑자기 이상한 다른 특집 프로를 틀더라고요. 왜 예상한 대로 다 돼, 이거?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KBS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25일 날 공지가 떴더라고요. 네. 이번 주에는 결방합니다. 25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야. 다 예상이 가능하죠. 다시 삼천포에서 돌아와서 본론으로 들어가서 라스푸틴은요 언제 살았던 인물이냐 하면 1869년에서 1916년 러시아에 살았던 러시아 종교회의의 이단 종파의 수도승이라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왜 이단으로 분류가 됐냐 하면요 최면술로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다 이러면서 사람들 속였대요. 실제로 라스푸틴은요 당시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의 아들인 알렉세이 황태자의 병을 고쳤어.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막 기도만 했는데 병이 나았대요. 주치의도 포기할 만큼 이 알렉사이 황태자가 혈우병이 심했거든요. 근데 이걸 고쳐놓으니까 황제나 황후가 라스푸틴 내 아들 살려냈어. 너무나 신임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무슨 방법을 썼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지만 다들 이렇게 추정하죠. 마약이나 이런 걸 사용하지 않았을까? 침 바른 거 아니에요? 침만 말랐는데 살아났을까요? 아무튼 이렇게 황제와 황후의 전폭적인 신임을 받게 된 라스푸틴은요 국정에 개입하기 시작해요. 신돈이랑 똑같은 거지. 심지어는 라스푸틴이 세계 1차 대전 당시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느님이 남부전선에서 공세를 펼치면 승리할 것이라고 계시를 내렸다. 황제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래서 남부전선에 수십만의 러시아 군인들을 몰아넣었죠. 근데 어떻게 됐겠습니까? 독일군한테 몰살을 당했어요. 수십만 러시아 군인들이 라스푸틴 한마디 때문에 목숨을 잃었다는 얘기인 거죠. 또 재미난 기록도 있어요. 라스푸틴은요 치료를 빌미 삼아서요 수많은 여성들을 농락했다. 이게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놈들은 우리나라에도 많았었죠. 누구예요?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서. 아무튼 라스푸틴한테 농락당한 여성 중에는요 그냥 뭐 귀족이나 이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놀랍게도 아까 얘기했던 니콜라이 2세 아내 한마디로 황후도 있었다는 거야. 황후도 라스푸틴이 농락을 했다는 거죠. 니콜라이 2세가 전쟁하러 갔을 때 아마 남편 역할을 했다고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일 때문에요 러시아어 사전에는요 라스푸틴이라는 단어가 있대요.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이게 남봉꾼을 뜻한다고 합니다. 이게 라스푸틴에서 나온 거예요. 이 라스푸틴의 남봉 생활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또 증명하는 자료가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요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 이게 러시아의 두 번째 도시죠. 예전에는 수도였고 여기에 자연사 박물관이 있는데요 여기에 뭐가 전시가 돼 있는지 아세요? 라스푸틴의 성기가 전시가 돼 있대. 우리나라 사람들이 직접 가서 본 사람들이 꽤 있어요. 사진도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들어오면 한마디로 뉴욕타임즈는요 현재 한국 정치 상황이 19세기 제정 러시아 시대와 비슷하다 이렇게 비꼰 거예요. 라스푸틴이 러시아 제국의 몰락을 가져온 것처럼 대한민국도 최순실 때문에 망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지적한 거잖아요. 정말 이런 개망신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매체가 뉴욕타임즈라는 게 굉장히 부끄럽네요. 그렇죠.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매체 중에 손꼽히는 데 아니에요. 근데 뉴욕타임스뿐만 아닙니다. UPI 통신도 이런 보도를 했어요. 최순실의 아버지인 최태민이 고 유경숙 여사의 말을 박 대통령에 전달하기 시작한 사람이다. 뭐 이러면서요. 최순실이 아버지에 이어 박 대통령에게 유 여사의 영적 메시지를 전하는 역할을 계속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네. UPI 통신도 한국을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이런 신정국가 비슷하게 바라본 거란 얘기인 것이죠. 야, 이거는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거 아니에요? 뭘 정치적인 결정을 하기 전에 항상 점쟁이들한테 가서 신의 계시를 받았느니라 뭐 이러면서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외신들은 또 우리나라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저항 이것도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서울 청계광장에 촛불 시위가 대단했죠. 네. 이 모습을 사진과 함께 다 전했어요. AP통신이 뭐라고 전했냐 봤더니만요. 수천 명의 시위대가 박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촛불을 든 시위대는 누가 진짜 대통령인가? 박근혜 하야. 뭐 이런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이거를 사진과 함께 서울발 기사로 전 세계에 타전했다고 합니다. 영국의 로이터 통신도요. 지난 주말 경찰 추산 8,000명, 주최 측 추산 3만 명이 시위에 참가했다. 이러면서 최순실 사태에 따른 위기가 심화되면서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속도로 낮아졌고 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40%가 박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거나 탄핵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걸 서울발로 보도를 했어요. 특히 로이터 통신은요. 성난 한국 시민들이 박 대통령이 대중의 신뢰를 배신하고 정부를 잘못 관리했기 때문에 그 권한을 상실하는 것도 마땅하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시위 분위기도 상세히 전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지난주 목요일이었던가요? 종로 쪽에 저녁 약속이 있어서 나갔잖아요. 그랬었죠. 와, 근데 종각 근처였죠? 거기서 벌써 엄청난 규모로 시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또 이번 사태에 대해서 해설을 상세히 보도한 외신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미국의 공영 라디오인 NPR이라고 있거든요.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요. 박 대통령이 이번 스캔들에 관련해 방송 연설을 통해 대국민 사과를 진행했지만 사태는 진정될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이번 사안이 수천만 달러의 돈과 국정 개입 혐의뿐만 아니라 죽은 자의 목소리를 듣는 샤머니즘 연자, 승마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너무나 창피하죠? 워싱턴 포스트도요. 뭐라고 전했냐면 최태민이 한국의 라스푸틴으로 불린다는 과거 주한 미국 대사가 본국에 보고한 바가 있다. 비선실세 루머와 족벌주의, 부적 이득 등이 포함된 드라마틱한 전개의 스캔들이 박 대통령을 집어삼키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어요. 아, 드라마틱하대요? 그렇죠. 다이나믹 코리아라는 거예요. 더 신랄한 비판도 있습니다. 진짜 중국 언론이 보도한 내용 들으시면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지도 몰라요. 중국의 인터넷 언론 중에 관차 저왕이란 언론이 있는데 여기선 제목을 이렇게 뽑았어요. 한국인은 왜 대통령을 잘 뽑지 못하는가?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보도했나 봤더니만 최순실 같은 정치에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의 연설문을 수정하고 국정에 개입할 수 있느냐? 이는 현대민주주의 국가 법률과 행정제도에 대한 조롱이자 유린이다. 이런 신랄한 비판을 먼저 쏟아냈어요. 이어서 한때 선거의 여왕으로 불리는 박 대통령은 보수 집권당이 민심을 잃었을 때 여러 번 상황을 되돌렸다. 이는 박 대통령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이미지 메이킹 효과 때문이다. 이런 분석까지 실어놨어. 제대로 보고 있는 거죠. 이미지 메이킹도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아빠가 박정희 대통령이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그거나 더 나아가 관차처왕은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좋은 대통령을 뽑지 못하는 것은 한국인이 정치 소양 문제뿐만 아니라 서방 선거제도 자체 폐단 때문이다. 한국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의 학자들이 서방 선거제도의 폐단을 인식하고 중국의 선거제도와 단계적 엘리트 훈련제도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스스로 자기 체제를 자랑하고 있어요. 네. 이게 뭔 얘기입니까? 한마디로 대한민국 때문에 민주주의의 우월성에 커다란 상처를 입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자유선거에 의한 민주주의보다는 중국이 하고 있는 지금 일당 독재가 더 우월하다. 이런 주장까지 나왔잖아. 이건 한마디로 우리 국민들이 외국에 나가서 고개를 들고 다니지 못할 상황이 된 거예요. 진짜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교포나 유학생, 뭐 상사 주재원 이런 사람들이 현지인들한테 손가락질 받을 거 아니야. 니네 나라 때문에 민주주의가 욕듣고 있다. 앞으로 한국인이 해외여행 나갔었을 때는 한국인한 사실조차 숨겨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까지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아, 삼성이 일본 브랜드인 것처럼 하듯이. 맞습니다. 나라가 진짜 이처럼 개판이 돼버린 거죠. 이런 상황에서 더 뭐 따져야 될지 모르겠지만 한국 경제가 침몰하고 있다. 이렇게 전한 외신도 있더라고요. 블룸버그 통신이 전한 내용인데 한국 경제가 조선 철강업 불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최순실 사태에 따른 정치적인 불안정성이 장기적인 성장 전망과 국가 경쟁력 저하 우려를 심화시킬 수 있다. 뭐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보도가 나오자마자 국내 한 언론은 바로 물타기에 들어갔어. 네. 어떻게 물타기를 했는 줄 아세요? 아시아경제가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세계 곳곳 정치 불안,
경제를 짓누른다. 이런 제목의 기사를 통해서요. 정치 혼란 때문에 경제가 어려운 나라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뭔 얘기냐면 지금 대선 한창인 미국 그리고 유럽 주요국들도 내년까지 굵직한 선거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잖아요. 이 때문에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전한 거야. 얘네는 흔들리지만 우리는 뿌리채 뽑히고 있잖아 지금. 그렇죠. 아니 뭐 설명을 안 드려도 되겠지만 잠시 설명을 하자면 민주주의의 필수 절차인 선거 때문에 사소한 혼란 분명히 있을 수가 있죠. 그렇다고 선진국 경제가 흔들린다? 아 이건 너무 침소봉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다는 거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유럽 경제가 흔들리는 게 선거 때문입니까? 유럽 통화 폐해 때문에 아니에요. 미국 경제도요 지금 대선 때문에 혼란스럽긴 하지만 과거 부시 때보다 훨씬 나아진 상태잖아. 그렇죠. 오바마가 한참 끌어올려놨잖아. 아니 그런데 최순실 사태로 한국 경제가 흔들린다고 선거를 앞둔 미국과 유럽 경제도 정치 때문에 흔들린다? 이거 너무 갖다 붙인 것 같아요. 혹시 우리나라처럼 유럽이나 미국에서 주술 정치, 신정 정치를 하고 있다 뭐 이러면 모르겠지만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뭔 얘기냐면요. 진짜 우리나라는 정치 때문에 경제가 흔들릴 수 있다. 이거를 짚어보고 싶어요. 네. 지난 대선과 바로 전 대선에서 박근혜, 이명박을 찍으신 분들이 보통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경제는 보수가 낫지 않겠어. 경제가 워낙 흔들리니까 그래도 보수 쪽을 밀어줘야 경제도 나아지고 월급도 두둑해지고 보통 그렇게 생각하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새누리당도 이렇게 얘기했죠. 경제를 살리는 새누리당에 투표해달라. 뭐 이렇게 국민들한테 호소를 하니까 이 말에 속아서 소중한 한 표를 던지신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이유 때문에 투표하신 분들도 계시긴 하겠죠. 네, 아주 상식적으로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그게 맞죠. 왜냐하면 보수라는 게 그렇잖아요. 현재에 만족하는 것. 그렇죠? 그럼 아무래도 가진 사람들은 현재에 만족할 가능성이 크죠. 없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하지만 문제는 우리나라 정치인이 말하는 보수는 그 보수가 아니었던 거지.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진짜 실제 성적표를 통해서 보수와 진보에 어떤 경제적 차이가 있었는지 그걸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김대중 정부, 이게 1998년에서 2002년까지잖아요. 5년 동안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요 5.2%였어요. 근데 김대중 정부 초기에는 바로 전 김영삼 정부가 불러왔던 IMF 때문에 한국 경제가 완전히 파탄 났었잖아요. 김대중 정부 취임 첫 해는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5.7%였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10.7%로 급속히 회복해서 세계가 놀랐었잖아. 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꾸준히 성장해서 5년 동안 경제 성장률 평균이 5.2%야. 첫 해 마이너스 5.7%까지 합쳤는데도 대단하죠? 노무현 정부 때 2003년에서 2007년까지인데요. 노무현 정부 첫 해 때도 카드 사태를 맞았어요.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 2.8%로 조금 떨어졌었는데 이후에는 4에서 5% 안정된 성장을 이뤄냈거든요. 연평균으로 따져봤더니 4.3%나 돼요. 아주 견실한 성장이죠. 특히 전문가들은 이런 평가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역사상 인위적인 경기 부양 정책을 한 번도 쓰지 않았는데 이 정도 성적을 거뒀다? 기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경제 대통령을 자임했던 이명박 정부 2008년에서 2012년까지인데 이때 연평균 성장률이 얼마냐? 2.9%밖에 안 돼. 김대중 정부 때는 5.2, 노무현 정부 때는 4.3. 근데 2.9로 뚝 떨어졌어요. 근데 이명박 정부는 취임하기 전에 공약으로 뭐라고 했어요? 747 정책 내놨잖아. 7% 달성하겠다. 근데 7%의 절반도 못 이뤘잖아요. 절반도 한참 못 미쳤죠? 그래서 일각에선 이런 얘기하죠. 2009년 미국발 금융위기 때문이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런 지적을 합니다. 이명박 정부 내내 인위적인 고환율 정책 줄기차게 펴냈다. 또 4대강 등으로 부동산, 건설 경기 부단히도 뛰어났다. 그런데도 겨우 2.9%. 이 정도면 낙제점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경제 대통령이 아니었고 건설 대통령이었지. 건설 대통령. 그렇죠. 그러면 박근혜 정부 2013년부터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죠. 또 하야할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박근혜 정부는 어떨까? 전문가들은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가가 불가능하다. 일단 끝나지도 않았기도 하거니와 너무
너무 형편없으니까 임기 내내 경제 성장률 4%, 고용률 70%,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474 정책을 달성하겠다 이렇게 국민들 속였잖아요. 근데 현재까지 스코어는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요 2% 초반. 이것도 아마 힘들 거다는 얘기가 있어요. 임기 내내 부동산으로 군부를 지폈는데도 이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적으로 한번 따져봤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한국 경제가 얼마나 성장했느냐 누적으로 따져보니까 무려 60%나 성장을 했어요. 하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요 아직 끝나지 않았죠. 내년에 5% 고도 성장을 한다고 감안하더라도 겨우 37%밖에 안 돼. 절반밖에 안 되죠. 그 정도면은 사실 가만히 냅둬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면 보수 쪽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당시 세계 경제 영향 때문일까?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는 세계 경제가 너무 좋았었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세계 경제가 나빠서 이런 석화가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OECD 회원국 평균과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격차 이걸 한번 살펴봤어요. IMF 구제금융 직후 우리나라가 마이너스 성장 아까 했었다고 했잖아요. 마이너스 5.7%인데 이게 1998년에는 OECD 평균이요 3.5%예요. 그래서 격차가 상당히 크죠. 무려 9.2%. 이렇게 격차가 컸던 게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줄 아세요? 우리나라는 10.7% 성장했는데 OECD 평균은 3.4%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2000년에는 우리나라는 8.8%, OECD 평균은 4.1, 2001년도 우리나라는 4%, OECD 평균은 1.4%, 2002년에는 우리나라는 7.2%, OECD 평균은 1.7%, 2003년 노무현 정부 때로 들어와서도 우리나라는 2.8, OECD 평균은 2.1, 2004년은 우리나라는 4.6, OECD 평균은 3.2, 2005년에는 우리나라는 4%, OECD 평균은 2.7, 2006년에는 우리나라는 5.2, OECD 평균은 3.2, 2007년에는 우리나라는 5.1, OECD 평균은 2.8. 많게는 7.1%포인트나 우리나라가 앞서 OECD 평균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는 이 격차가 어떻게 됐을까? 이거 뭐 안 들어도 될 것 같은데요? 안 들어도 될까요? 살짝 얘기해드리면 이명박 정부 초기에 2008년에는 2.5%포인트 앞서고 있어요. 그리고 2009년에는 4.2%포인트, 2010년에는 3.5%포인트. 뭐 이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성적이 준수하죠. 근데 2011년 들으니까 1.8%포인트 간신히 앞서고 2012년에는 1%포인트 살짝 앞섰어요.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는요. 2013년에는 1.7%포인트 앞서고 2014년에는 1.4%포인트 2015년에는 0.5%포인트 올해는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가 될지도 모른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교해보면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세계 경제 화랑 때문에 우리나라 성장률이 높았던 게 아니라는 게 여기서 증명이 돼버리잖아. 그리고 이명박 정권 초기에 이렇게 비교적 양호한 수치가 나온 거는 노무현 정권 때 깔아놓은 것 때문에 이렇게 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때 인위적인 경기 부양 하나도 하지 않고도 4% 가까운 성장률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 추진력에 의해서 갔던 거였죠. 또 각 정부당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 이명박 박근혜 정부 10년의 최고 격차만 비교해도요.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는 7.1%포인트나 OECD 평균보다 높았어. 근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겨우 4.2%포인트. 2배 가까이가 차이 납니다. 네. 아니 경제 대통령 둘 다 표방했잖아요. 이명박 박근혜 다. 근데 경제 성적표는 오히려 더 나빠. 이뿐만이 아닙니다. 장하성 고려대 경영대 교수가 분석한 거를 살펴봤더니만요. 1인당 국내 총생산은요. 김대중 노무현 정부 집권 기간 외환위기로 인해 1998년에는 4,000달러 이상 줄어들었대요. 그런데도 이걸 감안하고도 10년 동안 얼마가 늘어난 줄 아세요? 11,000달러. 상당히 많이 늘어났죠. 하지만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에는 늘어난 수치가 겨우 1,300달러. 박근혜 정부 3년 동안은 겨우 2,800달러. 비교해보면 절반밖에 안 돼요. 국민의 살림살이. 김대중 정부 때는 외환위기로 인해 실제 가계소득이 크게 감소했었잖아요. 첫 해. 근데 4년 동안 무려 19%가 늘어났어요. 노무현 정부 때도 5년간 10%가 성장했거든요. 근데 새누리당 집권 8년 동안 실제 가계소득은요. 지금까지 다 통틀어서 10% 증가에 그쳤다고 합니다. 근데 아마 올해나 내년 수치를 더하면 더 처참해지겠죠. 가계부채 상황도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가계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이걸 보면요. 김대중 정부 마지막 해에는 97%, 노무현 정부 마지막 해에는 105%였어요. 근데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 가니까 얼마까지 늘어난 줄 아세요? 125%. 박근혜 정부 2년째인 2014년에는 129%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요. 쓸 수 있는 돈보다는
빚진 게 더 많다는 거죠. 그렇죠. 한마디로 박근혜 정부가 강조했던 국민 행복 시대가 아니라 국민 부채 시대가 열리고 있는 셈이에요. 아니 그러면 국민들은 이렇게 됐는데 나라 살림? 나라 살림도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노무현 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에는 재정 적자가 6조 8천억 원 흑자였거든요. 근데 새누리당 집권 8년 동안 매년 재정 적자를 기록해서요. 누정 재정 적자가 무려 166조 원에 달합니다. 박근혜 정부 3년째인 지난해 재정 적자도 무려 30조 원이 넘었었잖아요. 이 덕분에 국가 채무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죠.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요. 김대중 정부 마지막 해에는 18%에 불과했고 노무현 정부 마지막 해에도 29%였는데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에는 32%. 박근혜 정부 3년째인 2015년에는 39%. 이게 40%가 넘어가게 되면 한국 경제 보루인 재정 건전성이 무너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네. 아마 올해는 40%를 넘어섰을 것으로 전문가들 예측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 교수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을 새누리당에선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장하성 교수는 뭐라고 하냐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 10년을 잊어버리고 싶은 10년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네. 오늘 방송을 들으신 애청자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이번에는 두 PD가 아주 구체적으로 뭔가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것 같다. 너무 지나치게 진보 정권을 옹호하는 거 아니냐? 하지만 저희는 경제 방송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엄밀히 얘기해서 정치보다는 경제 쪽에 더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봤을 때 수치가 이렇게 명확하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만큼 했더라면 큰 차이가 없더라면은 이렇게까지 우리가 가혹하게 평가를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다른 이유도 있어요. 뭐냐면요. 지금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뉴스 속보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보수 언론 등에서도 이미 박근혜 정부와 선긋기에 나선 상태잖아요. 보수를 대표하는 TV조선에서 앞장서서 최순실 보도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까지 전개를 보자면 보수 쪽에서 최순실의 존재를 몰랐을까? 이미 여러 번 보도가 됐잖아요. 여러 달 전에 취재한 정황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왜 지금 이 시점에서 터뜨릴까? 더 나아가 최순실에게 수시로 돈이 뜯긴 사람들이 있잖아. 재벌. 네. 재벌들이 최순실의 존재를 몰랐을까요? 그런데도 이 보수 언론이나 재벌들이나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 철저히 침묵했죠. 왜 침묵을 했을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최순실 박근혜가 뜯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국민들에게 뜯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보수 언론이나 재벌들이 사태가 갑자기 커지니까 말 갈아타기에 나서고 있잖아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음 대선에서 또다시 자신들의 꼭두가시를 세우겠다. 이런 전략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인기가 떨어지자 재빨리 박근혜로 갈아탔잖아요. 이명박과 박근혜는 다르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네. 다음 대선에서도요. 아마 박근혜와 철저히 선을 그은 후보를 꼭두가시로 내세워서 집권에 나설지도 몰라요. 박근혜와 달리 스스로 연설문도 쓰고 말할 수 있으니 믿어달라. 그래도 경제는 보수가 낫지 않느냐. 진보가 집권하면 정치가 혼란스럽게 되고 경제도 망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또 국민들을 현혹할 거란 말입니다. 스스로 연설문도 쓰면서 영어로도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닐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또다시 속을 국민들은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경제는 보수가 낫다. 이런 허무맹랑한 주장에 현혹될 국민도 없을 테고요.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무능보다 부패가 낫다고 믿는 보수 세력이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절대 그게 아니죠. 무능보다 부패가 낫다는 보수 세력의 황당한 주장 때문에 나라가 어떻게 됐는지 지금 똑똑히 목격하고 있잖아요. 보수는 현재 부패한 데다가 무능까지 하잖아. 오늘 아침 역사학자 전우용 선생님의 트위터를 보니까 이런 얘기를 남겨놓으셨더라고요. 옛날 부여에선 나라에 재난이 닥치면 왕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한통석이던 지배 세력은 왕을 희생양 삼아 계속 영화를 누렸죠. 이 얘기가 뭐겠습니까? 새누리당과 보수 언론, 재벌들이 이 부여시대 때 귀족들이 했던 똑같은 짓을 할지도 모른다. 이런 경고 아니겠습니까? 이미 해오고 있지 않았었나요? 지난 주말 시위에서 등장했던 피켓 중에 눈길을 끄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세금을 내는 줄 알았더니 복채를 내고 있었네. 진짜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자체가 너무나 처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게다가 전 세계는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19세기에 사라진 줄 알았던 주술시대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게 너무나 참담하다 생각이 들고요. 저는 주말 내내 낮술이 땡기더라고요. 주술시대라 그런가? 아니 남들은 AI니 어쩌니 이러면서 난린데 우리는 지금 무당지능이야 이제? 무당지능? 그러니까 말이에요. 진짜 기자 생활을 끝내고 한 번도 먹지 않았던 낮술을 한잔 했습니다. 혹시 기부해보신 적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하면 나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기부는 무슨? 기부는 션, 정혜영, 김장훈이나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기부는 돈 많은 연예인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무료 기부 사이트 위시플렉스에 접속하면 누구나 기부천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위시플렉스의 나만의 위시에서 매주 마음에 드는 신상 10개만 고르면 됩니다. 물론 사는 것이 아니라 찜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부머니 500원이 매주 생기죠. 이 기부머니를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같은 프로젝트에 후원할 수 있습니다. 참 쉽죠? 보너스도 있습니다. 매주 추첨을 통해 골라놓은 신상을 최대 90%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합니다. 기부도 하고 신상도 챙기고 그야말로 꽉 먹고 알 먹고입니다. 이래도 기부는 나와 상관없는 딴 나라 이야기라고 하실 건가요? 당장 위시플렉스에 접속해 자랑스러운 기부천사의 이름을 올리세요. 마무리로는요. 아니 최순실 사태 때문에 대포폰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고요? 이게 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정보기관 그리고 고위층 인사들이 상당수가 대포폰을 애용한다는 게 통신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거의 이게 팩트였구나. 전 국민이 알게 됐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은 의심하면 팩트야. 의심이 틀린 적이 없어. 그러게 말입니다. 주술시대라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이게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 비서관이 대포폰을 쓴 정황이 포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저 파란 지붕에 사는 높은 양반이 대포폰을 쓰고 있어.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당연히 쓸 것이고, 그죠? 청와대에서 쓴다는 얘기는 국정원이라든지 검찰이라든지 얼마든지 쓸 수가 있다. 합리적인 추측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근데 법적으로는 대포폰이 불법 아닌가요? 불법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대포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는 시간으로 오늘 방송은 마무리를 드릴까 합니다. 대포폰은 말 그대로 쓰는 사람과 주인이 이름이 다른 겁니다. 그러면 원래 주인은 누구냐? 대부분이 노숙자래요. 왜 우리가 영화에도 이렇게 가끔 나오는데 자고 있는 노숙자를 끌고 갑니다. 선생님 잠깐 말씀 좀 나누실까요? 그러면서 10만 원 정도를 이렇게 주머니에 꾸겨서 넣어준대요. 그러면서 요걸로 술 한잔 하시고요. 담배 좀 피세요. 대신에 여기 뭐 사인 하나, 도장 하나 찍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핸드폰을 가짜로 개통하기 위한 사전 장치라는 거죠. 물론 친구나 친척 명의로 개설도 가능합니다. 불법이긴 한데 이렇게 쓰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것도 넓은 의미에서 봤을 때는 대포폰이라는 겁니다. 법적으로요, 대포폰을 쓰거나 개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빌려준 사람이나 쓰는 사람이나 모두 처벌을 받는다는 얘기죠. 어떤 처벌을 받느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아니 박 대통령이 대포폰 썼으면 이 처벌 받나요? 현직 대통령은 당연히 처벌을 안 받죠. 내란죄가 아니니까. 자, 그러면 대포폰을 쓰려면은 또다시 동반돼야 하는 필수 요소가 있죠. 결제를 해야 폰을 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대포 통장도 만들어야 됩니다. 어쨌거나 대포폰이든 대포 통장이든 만들고 쓰고 빌려주고 하는 게 다 불법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불법인데 어떻게 이거를 전달을 받을까? 궁금하시죠? 대포폰을 실제로 쓰려는 사람은요, 모집책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다 중간에 에이전시가 있어. 오호. 이 에이전시에게요, 수십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물건을 넘겨받는데 직접 받으면 위험하잖아요. 신원 노출을 꺼리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택배나 퀵으로 현금과 대포폰을 주고받는다고 합니다. 오호. 아니 그러면 청와대에도 택배나 퀵이 갔다는 얘기네. 그렇죠. 이 휴대전화 대리점에서요, 한꺼번에
수백에서 수천 개의 대포폰을 만들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대포폰 판매 수익뿐만 아니라 개통 수단까지 챙길 수가 있으니 이들 입장에서는 부업치고는 아주 쏠쏠한 거죠. 미래창조과학부 집계에 따르면요,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대포폰으로 확인된 사례가 18,000건. 그런데 대포폰은 보통 추적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18,000건은 빙산의 일각일 수밖에 없다. 이야, 이렇게 대포폰이 많아요. 10만 개는 되지 않을까요? 정보기관 관계자, 권력비리 연루, 고위층 인사, 이러한 사람들이 대포폰을 이용했다는 의혹이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실제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의 직원들이 검찰 조사에서요, 민간인 불법 사찰 관련 업무를 위해서 대포폰을 사용한 게 드러났죠. 근데 대포폰이 불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청와대 직원들이 이렇게 공공연하게 쓰고 있는 게 드러났어. 지도층은 불법을 저질러도 되고 서민들은 불법을 저지르면 잡혀가야 되고,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게 다 주술 시대니까 그런 거예요. 민주정부 시대가 아니니까. 아, 그럼 나도 딸랑이 살래. 그럴까요? 아니 근데 저희 아들은 어제 대포폰 뉴스를 같이 보다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포폰은 갤로트 7으로 만든 거예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왜 물어봤더니 대포처럼 터져야지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아재개그로 가자 이거죠. 대포폰 탓에 우리 대프콘이 지금 힘들대. 진짜 재미없는데?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